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어저께 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1월 4일에 있었던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에서 올 한 해 국토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도 30페이지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언론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다만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전체 정책에 어떤 얼개로 되어 있고, 이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또 실현된다면은 시장이 어떻게 좀 달라질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상욱의 아파트 가치가격 연구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라가 있는 대본을 토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텍스트로 자세하게 보고 계신 분은 네프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발표된 업무보고 첫 번째 내용은 그 제목이 사실 모든 걸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제목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그리고 건설 경기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택 공급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건설 경기가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건설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좀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의 기준을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종전 정부에서는 주택이 준공되는 거나 아니면은 분양을 하는 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착공하고 준공되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를 공급으로 받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인허가를 받는 거를 공급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시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인허가가 굉장히 저조했는데, 그 인허가 저조한 그 규모가 약 30만 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 목표치인 47만 호를 약 30% 이상 미달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달한 거를 본인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파트 쪽은 한 30% 빠졌는데,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여기서 한 50% 빠지니까 비아파트 쪽으로 좀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 요게 전반적인 그 진단의 한 꼭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인허가가 부족했으니까 비아파트 인허가를 많이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패키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0 정책의 절반은 이 비아파트에 대한 부양책이 여러 가지 패키지적으로 공급한 거, 요게 이제 한 꼭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태양건설 사태로 대표되는 그런 PF 문제가 있는데, 이 PF라는 게 결국은 건설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를 어떻게 보완하겠다라고 해서, PF는 결국 미분양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혹은 준공 미분양, 이런 여러 가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건설 부동산 관련 정책들, 이런 것들을 내서 이렇게 두 꼭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보도자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 꼭지씩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그럼 첫 번째 공급부터 봐야 되겠죠. 일단 공급은 앞서서 인허가가 공급 목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급을 볼 때 여러 가지 분해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을 도심 공급 확대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급을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인데, 재건축과 재개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심인데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재정비법이 어쨌든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올해 제정이 될 예정인데, 그 법 제정되고 나면은 이후에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어떻게 재건축이나 이런 재정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내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재건축이나 일기 신도시처럼 이제 굵직굵직한 메이저 사업은 아닌데, 소규모 도심 정비 사업, 도심 복합 사업,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은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기본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큰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구도심의 작은 사업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도심 복합 사업, 그리고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거,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3기 신도시라거나 3.5기, 4기 신도시라거나 이런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구도심을 좀 더 개량하고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은 이 중에서 제일 명확한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노후 그 1기 신도시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짚고 가면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미 작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성이 높은 법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라인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선도지구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같은 거 쭈루룩 쭉 하고, 그리고 이주단지도 내년 하반기 이렇게 조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타임라인으로는 올해 상반기에는 없고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선도지구를 공모해서 연내에 1기 신도시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분당이랑 평촌이랑 막 쭈르륵 있으면은 분당, 평촌, 일산 중에서 가장 먼저 이런 노후 재정비를 할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 선도지구가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주단지는 내년 말 정도에 딱 지정을 하고 약간 이러면서 노후 신도시 계획을 이렇게 좀 끌고 가겠다, 약간 이런 거고, 관련해서 필요한 펀드 뭐 12조 정도 조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펀드들은 이것도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이 지금 24년 1월이잖아요. 이게 올해 하반기 내년이니까 아직도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는 25년 하반기부터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구체적이에요, 일정이. 그러면 요 내용 말고 구도심의 주택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하는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던 그런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절차를 화면에서 보시면은, 현행 절차는 사전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고 그래서 통과를 하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그 구역 안에 있는 주택들은 다 멸실이 될 예정이고, 그 정비구역 안에서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소유주들 중에서 추진위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75%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인가 받고 착공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맨 앞에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우리 세부심에서는 엄청 많이 다뤘는데,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은 쉽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70년대 지어진 건축물은 안전진단 받을 수가 있지만, 뭐 80년대나 90년대 지어진 건축물들은 구조적으로 좀 단단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이 이후 단계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윤 정부에서 110 정책으로 낸 거에 가장 큰 변화는 여기에 있는데, 안전진단을 병행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비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해버리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현재 정비구역이 아닌데 지정을 할 수 있게 먼저 해버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언젠가 사업시행인가까지 갈 텐데 그 전까지만 안전진단은 받아라, 이렇게 병행으로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요 그림 그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저라면은 이렇게 안 그릴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각도를 좀 맞춰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이 끝선을 잘 안 맞춰가지고 마치 이게 따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보도자료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쭉 진행하다 보면은 사업시행인가 받는데, 조합이 없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조합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이 조합 신청, 조합 설립하는 과정 중에서 안전진단 받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면제한 것이 아닙니다. 면제한 게 아니고 병행해서 할 수 있게 그 옆으로 빼놓은 거예요. 근데 언론들은 어떻게 받아 적었냐면은 안전진단을 전부 면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신축비라 다주택 제외 등등. 그 다음에 노컷에서도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이렇게 면제를 앞에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서울 파이낸스에서도 재건축 규제 확 푼다,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안전진단이 면제된 것은 아니고 안전진단을 병행해서 결국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 되도록 오른쪽으로 빼놓은 거니까 약간의 조삼모사 정책인데 어쨌든 면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는 안전진단이 현재 안전진단 통과되고 나서 정비구역 위반하도록 됐는데 지금은 개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결국은 면제가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뭐가 다르냐면요, 이런 거예요. 현재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노후 아파트 뭐 한 250만 채 정도 된다 치면은 이런 아파트들이 그냥 내가 재건축하고 싶어도 안전진단 통과 못했으니까 난 재건축 못하겠네 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요, 만약에 도시정비법을 바꿔서 이렇게 개정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안전진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일단 추진위원회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노후 아파트들에서 갑자기 추진위원장,
그리고 추진위 집행부, 그리고 조합, 그리고 조합 집행부라는 그런 이제 직업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조합장들은 연봉이 보통 1억 2천에서 1억 6천 정도까지 올라가고 상여금 포함해서, 그리고 작은 사이트들도 조합장 연봉이 보통 8천에서 1억 정도 가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100만 채가 넘는 노후 아파트들의 정비구역을 지자체가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지정된 지자체에서 추진위원장이랑 조합원장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 상당한 어떤 이권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 건축물의 노후도나 구조나 이런 게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사업 시행과 전까지 그때 안전진단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합이, 추진이나 조합이 오히려 종전 스킴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진행해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정부 발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3년 정도 더 줄어들지 않겠냐, 3년이 안전진단 1년, 추진위에서부터 조합까지 2년, 요게 합쳐가지고 3년 정도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조삼모사식, 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그냥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도록 조삼모사식으로 바꾼 건데, 실질적으로 조합집행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개별 노후 단지에 엄청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뭔가 이제 모멘텀이 몰려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몇 가지 조금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도시정비법상의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건축물을 너무 짧은 시간에 전부 다 멸실하고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충분한 자기 생애주기 수명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소위 때려 부셔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게, 결국 자기가 자기 건물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단독주택이면은 단독주택 가지고 내가 짓고 다음날 헐근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죠. 근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거주하는 그런 주택이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도시사회 그 문맥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나름 짱짱한데 이제 부시고 새로 짓겠다 그러면은 자원이 굉장히 좀 낭비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정법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안전진단에 있어서 구조점수를 굉장히 높였던 게 여기 맥락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안전진단 면제해주겠다, 정확히 면제가 아니라 이제 안전진단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겠다고 해주는 이 정책인데, 요거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어쨌든 30년 만에 멸실할 수 있도록 되게 법제화를 잘 해놨는데, 콘크리트 건축물을 그렇게 30년만 멸실하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다 벽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지어지다 보니까 그 건축물들이 나중에, 지금 만약에 인구 사회 가구수 줄어들고 인구수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될 때, 여전히 벽이 이렇게 짱짱하게 있다 보면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피스로 고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기둥으로만 딱 돼 있어서 공간이 텅텅 비어 있으면 쉽게 리모델링이 되는데, 벽으로 구조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좀 어렵게 되거든요. 결국 주거용 아파트는 주거용으로만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주택 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또 주거용으로만 써야 되다 보니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이 과거에 엄청나게 지어야 될 때는 벽식으로 지으는 게 맞고, 지금은 기둥식으로 다시 짱짱하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기둥식으로 짱짱하게 가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벽식으로 또 금방 짓게 해달라, 30년 후에 또 벽식으로 재건축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벽식으로 돌려막기 하겠다고 하는 형태의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건축적이 됐던 어떤 측면이 됐던지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자원 낭비입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이 타임라인이 되게 희한한데,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를 조정하는 거는 도시정비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도정법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안전진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주체 구성 초기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도정법 개정안이에요. 근데 이 도정법 개정안을 언제 발의하냐면은 24년 2월에 발의를 해요. 24년 2월에 발의한다는 거는 올해 24년 4월이 소위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24년 4월이 21대 국회가 이제, 그러니까 22대 국회를 위한 선거고, 지금 꼴랑 이제 3, 4개월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회기 거의 막게 한두 달 남겨놓고 발의한다는 거가 되거든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24년은 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까 21대 국회가 거의 열리지도 않고 사실상 거의 이제 개정 휴업 상태인데, 개정 휴업 상태인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이 안건을 이제 여야 논의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가지고 이거를 통과시켜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가 여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은 진짜 지금 국회가 개점 휴업인데 선거 전후여가지고 국회가 갑자기 국토위가 열려가지고 진짜 이거를 개정해서 21대 회기 안에 이 법을 통과시켜 줄까? 이게 첫 번째 퀘스천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인 거를 정부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럼 왜 5월이나 6월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2월에 굳이 발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거 전에 발표해서 이렇게 좀 끌고 갈까? 이런 의구심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들을 보고 나서 제가 120 정책 내용을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구도심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 타임라인을 딱 보고 나가지고는 아니 21대 국회는 사실상 지금 거의 식물국회나 마찬가지고 선거 전이라서 개점 휴업인데 21대 국회에서 이 법이 논의가 돼? 논의도 안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정책들을 하나씩 보게 됐는데 이게 정말 어떤 이제 여기 기믹이 숨겨져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같이 좀 더 말씀드리면서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 가능성인 그런 측면에서 국회 통과를 21대 회기 안에서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굉장히 바이럴이 된 어떤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 호들갑 떨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장선 상에서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재건축의 기준을 좀 완화해 주거든요. 재건축 기준을 좀 완화해 주고, 그리고 재개발도 안전진단까지는 아니지만 노후도라는 게 있어요. 그 해당 지역에 노후한 건물이 몇 % 정도 되냐 이런 건데 현재는 3분의 2, 그리고 촉진지구 지정하면 50%로 완화. 그러니까 절반만 찬성하면은 추진위원회랑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51대 49로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49%가 반대해도 요 사업은 진행되는 거거든요. 사실 49%, 51%는 정말 엄청 완화를 해준 거죠. 우리가 주총의 특별결의도 보통 3분의 2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재산권을 결정하는 정말 특별결의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안건인데 그냥 100명 있으면 51명이 하면 49명 거는 전부 다 청산할 수도 있는 이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완화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쉽게 된다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나 추진위원장 하고 집행위 하고 그 다음에 조합 후딱 설립해가지고 조합장 맡아가지고 연봉 받으면서 이 사업 쫙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안전진단 받아야 되는데 안전진단 뭐 언젠간 받겠지, 안전진단 뭐 받을 때까지 그동안 계속 나는 조합장일 테니까 이러면서 이제 쭉 갖고 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참 완화를 해줘도 엄청나게 완화를 해주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이게 그러니까 구도심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은 정비사업 활성화인데 그 진행 시점, 법을 개정안을 내는 시점이 되게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정책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두 번째는 바로 소형주택, 뭐 이 비아파트나 이런 소형주택 등에 대한 그런 혜택을 좀 주겠다는 겁니다. 앞서서 주택 공급 부족하다고 했고 아파트보단 비아파트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럼 비아파트에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건 당연히 세금인데,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주택, 그러니까 이건 이미 있는 집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에 2년 동안 준공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그리고 가액은 수도권 6억, 지방 3억 원이고요. 이하의 다가구 공동주택, 여기서 아파트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뭐냐면 연립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5층 이하 주택들, 공동주택,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소형은 내년 말까지 만약에 최초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좀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는 현재 취득세는 집을 여러 채 사면은 중과를 받거든요. 그리고 양도세도 기본적으로 중과인데 현재 양도세 중과 면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가고 있고요. 종부세는 3주택 이상부터는 종부세도 중과과세가 되거든요. 결국은 취득세나 종부세가 좀 중과과세가 되고 있는데 향후 2년간 이런 거에 해당하는 주택을 최초 구입하게 되면은 주택수 제외할 때 제외해 줄 거니까 중과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소위 부담을 좀 일반 주택이랑 똑같이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택수 제외하게 되면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기존 보유 주택수에 적용하는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되게 화려하게 설명이 됐지만은 결국은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로부터 중과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세금 때문에 주택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세금이 비싸가지고 주택을 막 10채씩 안 사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주택 살 돈이 없고 주택을 사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지, 집을 정말 사야 되는 엄청나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중과취득세를 내서도 집을 사거든요. 근데 현재 집을 사지 않는 거는 이런 거와 무관한데, 세금과는 무관한데, 구입 부담 경감은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세금 깎아주면 좀 집 사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소위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뭐 들어본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주임사 제도가 20년 8월 달에 없어졌어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710 부동산 정책을 내고, 주임사 제도가 주택가격의 갭투자를 너무 촉진시켰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갭투자가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없앴거든요. 없앴는데 비주택,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겨놨었고, 그 다음에 비아파트라 하더라도 단기는 다 없애버렸어요. 이 5년짜리는 싹 다 없애버리고, 지금 현재 10년 이상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장기 비아파트 주임사만 남겨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 정부에서 이 단기 등록임대, 5년짜리 단기 등록임대 주택을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등록임대 주택을 다시 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주택들을 등록할 수 있냐, 이런 건데, 그거는 결국은 등록임대를 다루고 있는 법이 뭐 민간임대주택법이니까 그 법 바꿔가지고 자세히 하겠지만, 120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올해 1월부터 내년까지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앞서 설명했던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것도 있는데, 주임사가 되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잖아요. 등록이 되면은 이 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받게 돼요. 이 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이 뭐다? 종부세 면제, 그 다음에 소득세 감면, 그 다음에 취득세도 감면받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장기보유공제를 좀 높은 퍼센티지로 감면받고, 그러니까 풀 패키지로 세금 감면되고 종부세는 빵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수 제외하는 거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취득세 같은 그런 주택수 제외하는 걸 넘어서서 주임사를 살리게 되면은 주임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제 패키지 혜택이 있는데, 그 세제 패키지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당히 큰 어젠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현재 문재인 정부 때 주임사 제도를 처음에는 촉진했다가, 애초에 주임사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을 때는 이 주임사 제도를 그때 막 국토부도 출입하고 국회도 출입하고 이러면서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그 제도가 문재인 정부 때까지 살아있다가 문재인 정부 중반부터는 주임사 제도가 좀 악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갭투자로. 그러면서 주임사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당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정부가 나서서 주임사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했는데, 등록하는 과정에 갑자기 우리를 다주택자나 적폐로 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등록한 사람들을 완전 욕하고, 그 다음에 명예롭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서 완전히 이제 학을 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정부에서 주임사 정책을 설령 다시 살린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진짜 주임사 정책이 또 다시 죽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 주임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종전만큼의 그런 파급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뢰를 한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임사에 대한 그 신뢰 상실로 인한 그런 파급력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형식적으로, 구조적으로, 또 세제적으로 주임사가 갖고 있는 위력적인 그 조세 감면 혜택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냐 마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얘조차도, 이 정책조차도 결국에는 단기 등록임대 복원을 하는 핵심 정책인데, 이거는 민특법 개정안이거든요. 이것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예요. 주임사를 없앤 게 21대 국회예요. 근데 주임사를 없앤 21대 국회에서 24년 2월에 이 법을 발의해가지고 24년 상반기 안에 이 법을 통과시켜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보통 붕어 기억력 3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21대 국회의원들의 기억력은 그럼 4년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는 주임사를 폐지하는 그런 그 이제 레셔널이 돌아갔다가, 합리가 돌아갔다가 2024년에는 주임사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24년 다시 살려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21대 국회 때 폐지가 됐지만 22대 국회 때는 살리자 뭐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거를 없앤 사람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4년 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죠? 4년 전은 잊어버리시고 지금은 새로운 2024년 연도니까 주임사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21대
국회의원들을 다 그냥 소위 봉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내는 거죠. 이 24년 2월에 단기 주임사 개정안을 낸다는 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내는 거거든요. 저는 앞서서 그 도시정비법 개정이 24년 2월인 것도 좀 충격이긴 했는데 이 단기 등록임대 복원이 24년 2월인 게 완전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져가지고 이거 주임사를 지금 냈을까? 그리고 폐지한 사람한테 다시 갖고 와가지고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결자해지 하고 가라 뭐 이런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얼굴에 어떤 철면피를 깔면은 이걸 없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24년 2월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년 2월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개정이 쉬운 시행령 개정은 5월에 한대. 시행령 개정은 쉬우니까 2월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토부가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 이런 거는 언제 한다? 이런 거는 막 다 총선 후에 하는 건데 어려운 법은 총선 전에 발의를 하는 거예요. 21대 국회의원들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나온 순간부터 그때부터 110 정책에 진짜 이거는 어떤 걸 바라고 낸 정책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안전진단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 주는 게 참신하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서도 동시에 근데 시기가 왜 24년 6월일까 또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민특법 개정해가지고 단기주임사 살려주는 거는 그거는 21대 국회 회기 기간에 없어졌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나? 국토부 관련 법인데 설마 그건 아닐 거고 이거를 2월에 또 한다고? 그러면서 신청 기간이 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정책을 한 번 더 봐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건설경기 보완 관련해가지고 PF 관련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는데 뭐 PF 관련 얘기는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도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미분양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PF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PF 관련해서 뭐 돈 지원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이번에는 요게 좀 특징적인 거였는데요. 지방사업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의 중공후 미분양 중공후 미분양은 집을 다 지었는데 미분양 난 그런 악성 미분양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중공후 미분양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주택들은 다 비아파트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방 중공후 미분양은 주택 전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우리는 보통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집을 짓는 그런 시행사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같은 개인은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 같은 개인은 구입자 칸을 봐야 되겠는데요. 구입자가 향후 2년간 지방에 준공하는 미분양 주택 이건 면적도 85제곱미터로 넓어졌죠.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액도 6억 원 이하. 지방인데 85제곱이고 6억 원 이하면 사실상 웬만한 집 다 들어가잖아요. 웬만한 집은 다 들어가니까 그런 준공미분양 주택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최초로 구입하면은 세제 산정할 때 주택수 제외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1주택자가 또 최초 구입하게 되면은 심지어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양도세 면제가 있잖아요. 양도세 면제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방 준공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좀 최초 구입하게 되면 내가 2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아서 양도세 면제를 쭉 유지할 수 있으니까 세제상으로 엄청 유리한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대상주택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고 24년 1110 그러니까 정책 발표일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요거 주택수 제외해주겠다는 거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기존 보유 주택수에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해주겠다. 취득세는 3년 동안 제외. 그러니까 중과 제외라는 거죠. 기존 1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세금을 잘 모르면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뭔지도 직접 이제 1세대 1주택을 처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과세 혜택이 되게 크다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 1주택자 지위를 버리고 2주택자가 될 때부터는 그런 비과세 특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1주택자 지위가 갖고 있는 유리함이 있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너 1주택자야?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2주택자 되면은 특례가 없어지니까 못 사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1주택자 특례는 유지하게 해주고 집 한 채 더 사게 해줄게. 근데 명분이 필요하니까 준공미분양 주택 사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형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정책을 보면 그러면은 지금 지방의 준공미분양은 만세되고 앞으로 2년 동안은 뭐 한 2만 3만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2만 3만으로 올라가는 지방 준공미분양을 1주택자 중에서 나는 1세대 1주택 특례 준다 하니까 저 지방 준공미분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 거고 무슨 대책이야? 지금 지방 준공미분양을 뭐 내가 왜 사냐?
이런 생각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어쨌든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면적도 넓고 가액도 크기 때문에 대상 적용 주택수도 많을 거고요. 근데 요거에 대한 그 타임라인이 또 중요하겠죠? 지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 시 원시 취득세에 감면하는 거, 이건 사업주를 기준으로요. 그리고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는 시행령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이 쉬운데 다 5월에 갖다 놨고요.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하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해 주는 거, 이거는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세특례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잖아요. 법 개정이니까 얘는 또 24년 2월이야. 다시 또 24년 2월이 또 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쯤 딱 보면서부터 이제 화살이 3개면 옛말에 안 꺾어진다 그랬는데 앞서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24년 2월이고 그 다음에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민특법 개정안 24년 2월이고 그 다음에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하면은 1세대 1주택 가장 큰 혜택 주는 거, 그것도 조특법 개정안 그거 24년 2월이고 하는 거를 보니까 24년 2월에 뭐 꿀 발라놨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굳이 그러니까 쉬운 시행령은 선거 뒤로 다 제쳐두고 어려운 법 개정은 요 위에 이거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활용할 때 원시취득세 감면, 이거 지방세 특례법 제한, 이것도 24년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법 개정 다 24년 2월로 해놨어요. 아마 24년 2월 1일에 땡 하면 내지 않고 보통 24년 2월 말에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거는 올해 타임라인에서 24년 4월에 선거가 있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그 2월 타임라인을 굳이 강조해가지고 24년 2월에 내는 거를 보고 참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해주는 것 역시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언제 발의를 하겠어요? 이것도 아마 24년 2월이나 3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건데요. 어저께 나온 정책을 총 정리해보면은 그 지방의 준공미분양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는 조특법 개정하고 면적은 이렇게 85제곱, 가액 6억인데 적용 대상이 크죠. 근데 전국적으로 만세대, 현재 기준 만세대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2, 3만 세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조특법 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이 아닌 것들 중에서,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닌 것들 중에서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 중에서는 수도권 6억, 그 다음 비수도권 3억이 되는 건데,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부활하게 되면은 민특법 혜택도 주고 기타 혜택도 주겠다 이런 거고요. 단기 주임사가 진짜 만약에 부활 못하게 되면은 여러 취득세나 종부세 같은 세제 혜택만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지금 준공미 분양과 관련된, 아니면은 비아파트 중에서도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비아파트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이고, 그리고 좀 더 앞단에서 모멘텀을 가져가는 거는 안전진단 관련한 건데, 이것도 도정법 개정하는 겁니다. 근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조삼모사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추진이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구도심의 정비사업이 되게 모멘텀을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에서 바꿔야 되는 법들이 아까 4개가 있었잖아요. 그 법이 다 법 개정이고 법 발의가 24년 2월에서 3월 정도 돼서 21대 국회 마감 진짜 코앞에 낸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그 21대 회기 안에 과연 이것이 통과가 될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은 일부에서는 왜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잘 생각해 보시면 23년 1월에 냈던 이 정부의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정책들이,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를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정부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야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좀 씨름하다가 결국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낸 정책이 국회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올해 1월에 낸 정책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를 짓는 국회를 통과하냐, 2월에 내는데 아직 안을 본 것도 아니고 2월 중순 언젠가쯤에 나오겠지만, 그게 나왔을 때 정말 국토위가 열리고 그 다음에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이게 통과가 될 거냐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통과 확률이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10 정책은 지금까지 윤 정부가 주택부동산 정책 내면서 저는 매우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정책들이 항상 어쨌든 공약집 안에 있는 내용들이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집에 있는 내용들을 정부가 정책으로 발표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아주 정치적이다, 뭐 때론 정략적이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진 않았는데, 올해 발표된 이 110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매우 정치 정략적인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국토부 입장에서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시행령 개정은 전부 선거 뒤로 밀어버리고 오히려 정말 바꾸기 어려운 법에 대해서는 다 총선 전으로 땡겨왔거든요. 그리고 이건 거꾸로 말하면은 전국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노후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시그널을 던지는 거잖아요. 도정법을 개정해야지 이렇게 바꿔지는 거 알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도시정비법 바꿔야 안전진단 나중에 해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그렇게 추진위원회랑 집행부 만들어지고 조합이랑 집행부 만들어져서 빨리 가는 거니까 도정법 바꿔야 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뭔가 총선 전에 이 정책들을 발표함으로써 그 정책들을 바이럴시키고 2월에 정책들이 따다닥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2월, 3월에는 상당한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다고 하고 결국은 그 부동산 정책들이 통과가 돼야지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뭐 이게 이 법이 어떻게 개정돼야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선거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거의 뭐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1월 11일밖에 안 됐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약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주택 정책을 꾸준히 발표했는데 꾸준히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뭐 유난히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컨셉 자체가 지금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좀 준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돌려갈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생각이 오늘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고 110 부동산 정책은 단언컨대 24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매우 정치 전략적인 그런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우리가 여기서 반면교사를 삼는다면은 문재인 정부 때 김수현 씨가 그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작년에 냈죠. 작년 9월에 냈습니다. 그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의 교훈은 그 정치를 너무 신경 쓰면서 부동산 대책을 내다 보니까 부동산이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그냥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게 내면 되는 거예요. PF 대책 내듯이. 네, 그렇게 내면 되는 건데 지금 110 부동산 정책은 거꾸로 부동산과 정치의 윤석열 정부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정치가 너무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책을 그렇게 높은 평가를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견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시거나 스트리밍 중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뭐 받아보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1월 10일에 나왔던 약 30여 페이지에 되는 그런 긴 정책의 결과물들은 매우 부동산과 정치를 밀착시키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과 별로 시급해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매우 정치 전략적으로 담았다는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컸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